안녕하세요. 올린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우라든지 S&P 500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죠. 제가 하는 것들이 좀 틀릴 수가 있습니다. 핀비즈가 좀 통계를 갖다 좀 늦게 내니까 전반적으로 거의 다 상승했고 나스닥이 한 0.9% 정도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나스닥으로 일단 장이 좀 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것보다는 아침장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졌죠. 그로 인해서 금리가 하락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상승되었고, 자, 계속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다. 그다음 가장 중요하지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나스닥이 상승세가 많이 일어났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맵을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올라갔던 것이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엔비디아가 4%, 마이크론이 4% 이상 올라갔고 AMD, 인텔 다 올라갔죠. 퀄컴 빼고는 다 올라갔습니다. 그다음 반도체 장비도 거의 다가 올라갔고, 그다음 또 마찬가지로 컴퓨터 하드웨어 쪽 있죠. 델이라든지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다 올라갔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안 좋았던 것은 IBM이 상당히 많이 폭락을 했죠. 매출과 이익이 다 미스가 일어났고, 자, 그로 인해서 이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하고 관련된 그 소프트 업종들이 많이 폭락을 했다. 오라클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이제 팔란티어라든지 팔로알토, 크라우드스트라이커 이렇게 사이버 보안들은 아직까지 올라가는 모양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빅테크 중심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더 파이낸셜 분야에 있어서는 이번에 실적 발표가 일어나면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다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 역시도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계속해서 은행 분야에서 실적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실적들이 좋은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무래도 반도체라든지 이렇게 빅테크가 가니까 다우 쪽에 있는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안 갔다. 컨슈머 디펜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다우 쪽이 조금은 소강 상태였고 오늘 장에서는 기술주 중심으로 장이 옮겨 붙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러셀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중심으로 좀 많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쪽은 조금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컨슈머 디펜스 이런 것들 상당히 안 좋았죠. 그 다음에 리얼 이스테이트라든지 뭐 인더스트리얼 이쪽 분야는 나쁘진 않았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슷한 모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루 동안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테크놀로지가 1.86으로서 가장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 베이징 머티리얼스, 원재료,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갔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나스닥 중심으로 갈 때는 잘 안 가는 것이 헬스케어, 그 다음 컨슈머 디펜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빠졌다. 그래서 나스닥 갈 때는 다우가 안 가고, 다우 갈 때는 나스닥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금이 융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개 섹터 중에서 한 3개 빼고는 다 플러스가 되고 있으니까 장이 아직까지도 마켓 프라이스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유가 한번 보겠습니다.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2.52% 상승 85달러까지 가 있는 상태 있죠.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추세를 일단 돌파했기 때문에 장세 자체가 계속해서 일단 상승의 추세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돌파를 하지 않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또 90불대가 저항대가 되고 있다. 그만큼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고 있죠. 자, 반면에 지금 US 오일,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80불대 근처까지 가 있는 상태에 있다. 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빨리 마무리돼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자,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이런 것들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유가 자체가, 금리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죠. 자, 금리가 안 올라갔던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좋았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보다 적게 나옴으로 인해서 금리가 많이 내려갔다. 자, 금리가 내려가니까 당연히 일단 지금 이제 가는 종목들이 있죠. 비트코인이 한 3.71% 상승했고, 자, 그와 더불어서 10년물 금리가 똑같이 가는 것 자체가 지금 달러 지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금리가 내려가니까 달러 지수도 내려갔다. 자, 금리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돈의 가치니까 금리가 내려가면 돈의 가치가 내려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골드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1.34 다 같이 가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시장 자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러셀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갔죠. 0.39% 상승했고, 오늘 장에 또 많이 주도를 했던 것은 결국은 일단 지금 이제 나스닥이 많이 주도를 했다. 그 안에서도 반도체가 많이 주도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양이 있고, 지금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좋게 나오면 주가는 올라가게 되으니까 좀 플랫돼 있다가 또 상승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S&P 500도 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았고, 자, 다우에서 또 나스닥으로 왔다 갔다 하면 자금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이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반도체 지수인데 반도체 지수가 무너지면 게임이 끝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58% 상승했는데 아직까지 21선의 저항에 붙여 있는데 좀 기간과 시간 조정 후에는 강하게 뚫게 되면 다시금 반등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해서 조금은 기간 조정이 필요할 때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앞으로의 실적들을 지금 이제 관망하는 그런 투자자 입장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오늘 장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올타임 5분봉입니다. 올타임 하이로서 끝났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바닥을 치고 다시금 반등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주봉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모양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가서 우리가 지금 쉬고 있는 거지 이걸 자체로 주가를 무너졌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12%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올라간 폭이 여기서부터까지 자, 올라간 후에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내려왔던 폭은 다만 18%, 20% 정도 하락이 되고 있으니까 올라가서 조정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걸 갖다 여기서부터 주가가 떨어져서 대세 하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아직까지 실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을 갖다가 우리가 잘 이용하셔서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은 그렇다면 매수의 관점에서 생각해야지 이걸 갖다가 여기서부터 주가가 하락해서 폭락한다. 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드는 기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9월 달까지 가게 되면은 또 실적이 좋으니까 자, 그럴 때마다 아직까지는 담아서 들고 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실적이 꺾이면 우리가 펀더멘털이 꺾였으니까 갖고 내려와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장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이 왔다 갔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 이유는 EPS에 따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CPI 지수가 일단 장세를 또 많이 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MOM 기준으로 봤을 때 저번에가 마이너스 0.1 정도로 예측을 했는데 지금 모습에서 MOM 기준에서 마이너스 0.4, 저번이 0.5였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0.9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코어 CPI 마찬가지로 0.1을 예측했는데 0.0, 저번이 0.2였다. 상당히 0.2가 떨어졌고, CPI도 마찬가지로 3.8을 예측했는데 3.5, 저번이 4.2였는데 자, 4점 밑으로 내려왔고, 콜 CPI 마찬가지로 2.8 예측했는데 2.6, 2.9를 예측했는데 2.9였는데 전반적으로 다 낮게 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좀 반등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트럼프가 20%에 갔다가 지금 이제 통행료를 거두겠다 했다가 이란 제외한 모든 선박에 개방하면서 통행료 대신에 무역협정으로 대체하겠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 바꾸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중동에서 좀 반발이 있었겠죠. 그래서 중동의 지도자들과의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바탕으로 미국이 부담하던 20%의 석유 수입 관세를 갖다가 걸프 국가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무역, 투자 계약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러한 투자는 막대한 규모가 될 것이지만 동시에 걸프 국가들과 그들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받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역을 갖다가 통해서 돈을 받고자 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금요일 날 또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또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낮은 인플레이션의 데이터, 그다음 반도체주가 좀 반등하면서 자, 그로 인해서 지수가 좀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가 상승률이 좀 완화되면서 연준의 올해 금리 인상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페드 와치에 따르면 연준이 7월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42에서 17%로 하락되고 있고, 트레이더는 여전히 9월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한 0.2에서 0.5까지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럴 확률을 63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예상보다 낮은 그런 CPI 이런 것들은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의 급등세가 꺾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지만은 또 최근의 긴장의 고조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암도감일 뿐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낮은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연준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춘 요인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발언에서 워시의 발언 자체를 본다면은 매파적이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심할 건 아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 워시기 때문에 다음에 그런 수단은 금리 인상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런 것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하로 간다 아니면 동결로 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시장 상승세는 기대하지 말라. 자,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게 되면 여름철 상승세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이 문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최신의 강세 약세 지표에서 9.4를 기록했는데 이는 매우 강세적인 수준으로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강력한 투자, 완화적인 연준의 정책 이런 것들을 개선되는 거시 환경에 아무래도 강세장의 다음 단계를 촉발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낙관론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그래서 6월 초에 시장의 상승세는 사실상 정체 상태에 빠졌고 유가에 대한 상반된 신호, 인공지능 미래 수익에 대한 회의론, 그리고 향후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다음 주의 상승 또는 하락을 촉발할 만한 큰 총매제를 기다리고 있다. 요거 자체가 뭐 실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서 지나친 낙관론 자체가 역발상의 매도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보완된 시장에 자금을 투입할 투자자가 줄어들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건 수급의 문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투자 비중을 좀 줄여야 되면서 변동성이 크고 시장의 움직임에 민감한 고베타 종목에 대한 것들은 좀 투자를 신중하게 해야 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이들은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시장의 추가 상승을 이끄는 주 촉매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팩셋에 따르면은 자, 500의 지수 자체 2분기에 연속 20% 이상의 실적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저희는 실적 증가세가 가속함에 됨에 따라서 P/레이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비관론자들은 기업들이 막대한 지출에 대한 비용을 미루면서 그 혜택을 초기에 집중시키고 있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주가와 주당 순이익이 추세선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시점이 향후 1년간의 시장의 평균 수익률이 저조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과 이란 간의 적대행위가 계속 악화될 경우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기업 실적 시대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적어도 화요일에는 지수 자체가 상승세를 보이는데 6월에 소비자 물가지수의 물가 상승 압력이 예상보다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자, 이런 겁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7월 달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7월 달이니까 7월 달 요 실적 발표 있고 거기서 조금은 올라갈 수 있는데 8월 달, 9월 달에 보통 보면은 아무래도 약세장이 되는 그런 달이죠. 주가 자체가 좀 많이 등락이 심하다가 9월 달에 약간의 조정이 있을 때가 또 매수 관점이 좀 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너무 일단 기대는 많이 하지는 않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렇게 밑으로 빠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 또 한 전력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하늘 높이 치솟은 그런 수익률, 그다음 높은 실적 기대치 이런 것들이 이번 시장의 강세장이 곧 끝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사하고 있는데, 1950년대 이후에 S&P 500의 주가와 수익이 동시에 역사적 추세를 이렇게 크게 웃도는 적은 없었다. 너무 많이 올라와서 아무래도 강세장이 끝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왜 그런지 논리만 우리가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짐 폴슨에 따르게 되면 S&P 500의 주가, 수익 모두가 역사적인 추세선을 훨씬 웃도는 수준에 동시에 도달했고, 아무래도 주가와 수익이 현재 수준이었을 때는 1년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한 10.1%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주가와 수익 모두 호조를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유지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주식과 인공지능 병목 현상과 관련된 주식의 급격한 상승세가 이러한 기업들의 빠른 수익의 성장 덕분에 정당화되고 있다. 이렇게 낙관론자들이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향후 이런 추세가 향후 몇 년 동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과도한 기대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중국 모델의 급속한 발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 내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반대 여론 이런 것들이 증가에 이르기까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지속적인 개발 행보에 대해서 잠재적인 위협이 증가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위험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좀 위험스럽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월가 자체가 2016년도 말까지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상승세가 이미 정점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올해 한 10% 이상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인 P/레이쇼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락을 했다. 자, 그 이유는 기업의 실적 전망치를 너무 공격적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실적이 늘어났으니까 P/레이쇼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이러한 기대치가 과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시장의 저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950년대 이후에 S&P 500의 주가와 주당 순이익이 동시에 역사적인 추세선을 이처럼 크게 웃도는 경우는 없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S&P 500의 트렌드 있죠. 이게 직선, 이 트렌드보다도 지금 이제 S&P 가격 자체가 위에 있으니까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내려올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데 보시게 되면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어디가 고점인지는 더 알 수가, 더 가서 꺾일 수도 있는데 단지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알기는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EPS 트렌드 이렇게 직선이 되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EPS 라인이 상당히 올라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는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좀 꺾여야 된다. 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높은 가격과 높은 주당 순이익이 곧 조정이 온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거겠죠. 과거에도 이러한 상황이 수개월 동안 지속되었지만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최근에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로봇공학과 같은 획기적인 혁신으로 인해서 시장 상황이 과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변화했을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이러한 변화가 주가, 수익, 경제 간의 역사적 기준을 압도하는 또는 지속적으로는 바꾸진 않을 것이라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고, 시장이 현재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주당 순이익이 이미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주가라든지 EPS가 계속해서 예상치를 뛰어넘을 여력은 좀 줄어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요거는 맞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고점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들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물가 상승률 자체가 6년 만에 최대 월간 하락폭을 기록했는데, 그렇다면 월가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서는 견조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압력을 다소 완화시켰지만 이란 간의 분쟁이 재개되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공급의 차질을 우려, 이런 것들이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FOMC에서의 금리 인상을 압박할 수 있겠고, 금리 동결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지만은 분쟁의 재발로 인해서 그 가능성은 좀 좁아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또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FWD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재 중립적인 연방기금의 금리인 3.75% 이런 것들은 경제와 인플레이션의 상승, 하강 위험에 대비해서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의 금리 인상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해도 된다. 시장이 이미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하고 있다. 금리 동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IFM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CPI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명확성은 제공하지 못했다. 근원 물가의 경직성,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이란과의 갈등 고조, 다시금 유가가 급등한 상황에서는 주목해야 된다. 아직까지는 방심할 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클리어브리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발표는 단기 인상의 금리를 갖다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시장에서 반영되지 않고 전반적인 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서 미 주식을 포함한 위험 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금리 인상은 없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리건 캐피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화요일에 발표된 예상보다 낮은 CPI는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급등세가 꺾이고 있음을 시사는 하고 있지만은 최근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안도감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금리 동결을 유지하게 하고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낮추고 있는 것이 이번에 나타난 데이터 하락이지만은 워시 의장이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발언에서 매파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연준이 가진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금리 인상이다. 아직까지는 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에너지 부분의 충격이 나머지의 CPI 구성 요소까지 영향을 미칠지 수개월간 지켜본 결과 그러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를 보여준다.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래도 일단 동결 쪽으로 좀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연준 의장인 워시 자체가 의회에서 인플레이션과 싸우겠다고 말은 했지만은 금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자기 속내는 알 수가 없겠지만은 결론은 일단 금리 인하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워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렇게 약속하면서도 경제 전반은 견고하다. 그다음 인공지능 투자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이다. 인공지능 투자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면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투자를 많이 해주려면 금리를 낮추는 거지 금리를 높은 게 아니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하고 많이 상충이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의 연준 정책 2020년도에 도입된 유연한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비판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높이려고 했다가 훨씬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는 잡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물가를 갖다가 잡기 위해서 금리를 높여서 잡기라기보다는 생산성을 향상해서, 자,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물가를 잡으려는 입장이 있지 않나, 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클레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의 미국 주가가 2배로 오를 수 있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이건 ADR이겠죠. 그래서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바클레이는 일단 가격 자체가 1년 안에 2배가 오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메모리 전문 기업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는데 비중 확대를 주면서 현재 주가 167달러에서 330달러 목표 주가를 제시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해당 주식의 상승 동력은 어디 있느냐, 기술업계 전반에서 지속되는 메모리 부족 현상이다. 그로 인해서 가격의 인상이 발생되고 매출이 증가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총 마진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컨센서스와의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은 HBM의 가격 인상, 그 다음에 강력한 입주에 힘입어서 2027년도 매출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다. 자, 요것 때문에 일단은 주가 자체 목표 주가를 2배로 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메모리 부분의 가격 결정력은 최근 몇 달 동안의 예상 이익률을 크게 확대시켜서 주가 급등을 부추겼고 이러한 상승세는 최근에 좀 둔화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라운드 힐 메모리의 ETF인 디램 역시도 지난달에 비해서 한 17%는 하락했지만은 4월 초에 출시 이후로 116%나 상승이 했고, 자, 특별히 메모리 분야가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큰 부분에 있지만은 AI 투자 붐으로 인해서 해당 부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슈퍼 사이클이 형성되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추세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자, 그렇게 보고 있죠. 대부분 다 그렇게 보고 있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사주 매입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주가를 더욱더 상승시킬 수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2027년도 말까지 현재 시총의 40% 이상에 해당되는 현금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그렇다면 충분히 자사주 매입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매출의 성장이 되고 있는 쇼티지,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 이 두 가지가 상승의 요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모건 스탠리에서 샌디스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AI 추론을 통해서 낸드 시장을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고 대규모 어느 모델의 KV 캐시라든지 컨텍스트 윈도우 스토리지 수요가 D램의 용량을 초과하면서 메모리 계층 구조에서 낸드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가격이 상당히 민감하게 된다는 거겠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올해 하반기에 낸드의 최대 최종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기존 PC, 모바일 고객과 달리 클라우드 고객은 낸드 가격 변동이 훨씬 덜 민감하다는 것들. 자, 그로 인해서 이러한 요인에 힘입어 샌디스크 클라우드 부분은 4분기에 64%의 성장을 이어서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233%가 성장했다. 주로 TLC 기반의 드라이브를 활용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수요가 변화되고 있고, 자, 그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계속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향상된 마진의 지속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뭐 다른 게 아니고 장기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장기적인 마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계약을 활용하고 있는데, 자, 그것이 2027년도 회계연도의 물량의 3분의 1 이상을 3에서 5년 계약으로 확보했다는 것들. 자, 그로 인해서 경영진 이사회 차원에서 엄격하게 승인되었고,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는 상당한 후불 계약금, 지금 현재 한 110억 달러 정도가 형성돼 있고,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경기 침체기에는 샌디스크에 매우 견고한 안정망을 제공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높은 매출의 총이익을 달성한다는 그런 목표가 대체로 달성되었다.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있고, 그래서 난객 기준으로 해서 매출의 총이익률을 86.7%로서 2027년도 회계연도에 예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그와 더불어서 공급과 성장, 기술 궤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샌디스크는 장기적으로 10% 중반에서 후반의 비트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시장에 과히 공급하는 대신에 기술의 전환을 통해서 이를 달성할 계획이 있다. 또 제품의 파이프라인 QLC라든지 스타게이트의 드라이브 이런 것들 통해서 이번 분기에 출하될 예정에 있지만은 높은 내구성, 지연 시간에 대한 요구가 증감에 따라서 TLC라든지 SLC 솔루션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고대역폭 플래시, HBF 이런 것들이 샌디스크는 2027년도에 상반기에 SLC 기술을 활용해서 대역폭을 10배 이상 높인 새로운 HBF의 아키텍처 샘플을 출시할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SK 하이닉스와 협력해서 인터페이스를 포준화를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자본 배분이라든지 프리캐시프로를 통해서 현금의 환원 측면에서 6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 현재로서는 미국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 것보다는 일본에서 기존 규모를 확장하고 정부 지원 혜택을 받는 그런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해서 전반적으로 일단 나쁘지가 않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스페이스X 주가가 부진한 가운데 에버코어 ISI는 여전히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매력적인 종목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페이스X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대형 발사체 스타쉽을 출시하느냐, 자, 그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은 주가는 큰 폭에 뛸 수 있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스타링크가 광대역망의 확장이 계속해서 되어서 돈을 갖다가 수입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느냐, 자, 그 두 가지에 따라서 시장의 판가름이 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10년이 지날수록 둔화되기보다는 오히려 가속화될 수 있는 기업이 이 기업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31명이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이제 스트롱 바이가 10명, 16명이 바이고 4명이 홀드다, 1명이 언더퍼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에버리지 프라이스는 한 240불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애플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은 키뱅크는 투자자들이 이 거대 기술 기업을 주식을 매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키뱅크에 따르게 되면 기기 가격이 상승하면서 고객들이 지출을 줄이면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서 하향 조정한다, $250로서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21%가 하락 가능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이유들을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가 가격 인상과 함께 아이폰의 생산량이 둔화되고, 그로 인해서 시장의 업그레이드 수요가 저주되면서 기기의 보조금 모델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들. 자, 맥이라든지 아이패드, 웨어러블 이런 기기의 2027년도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들. 또 판매량이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서 애플의 사용자의 기반 증가세도 둔화되어서 서비스 부분의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현실화되기는 애플 주가가 너무 높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현재 P/E 레이쇼가 35배 정도 되고 있는데 S&P 500의 P/E 레이쇼가 20.7배다. 상당히 좀 고평가돼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제조업체 주가 올해 들어서 17%가 상승하면서 전체 시장 수익률을 상회했는데, 아무래도 AI 붐에 대한 수요 측면에서 투자를 모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좀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다. 그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명이 지금 이제 레이팅을 주고 있는데 11명이 스트롱바이 강력 매수고, 또 20명이 매수고 15명이 홀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평균 가격은 317불입니다. 현재 가격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특별히 IBM의 주가가 예상치 못한 실적 부진에 인해서 사상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는 매출과 이익 모두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IBM 자체가 지금 현재 최소 5년 만에 처음으로 순이익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했던 실적 부진의 원인이 회사의 Z 메인프레임의 프로그램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성능 문제 때문이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오전 거래에서 24.2%가 급락하면서 최대 하락폭이었던 23.7%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6월에 또 마지막 몇 주 동안은 고객들이 예상되는 가격 인상이 앞서서 메모리, 스토리지, 서브 구매에 자본 지출을 집중하면서 구매 패턴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들이 너무 가격이 인상되니까 자, 아무래도 구매 패턴 하는데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공급망 관련 영향이 IBM의 기존 예상치에 어느 정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은 자본 지출 우선순위의 재조정의 규모는 예상하지 못했다. 자, 이런 것들도 잘못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조동 순이익 자체를 본다면 5% 증가한 2.93달러를 기록했지만은 3.01달러에 미치지 못했다.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겠죠. 자, 그로 인해서 5년 만에 처음으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되고 있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178억 6천만 달러 정도를 일단은 예측했는데 172억 달러가 나왔고, 소프트웨어 매출 역시도 10.2%의 지금 이제 성장을 예측했는데 5%밖에 증가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아직까지 지금 이제 보고 작업을 위한 마무리 작업이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잠정적인 것이다. 그래서 7월 22일에 발표될 최종 결과는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부진한 실적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거래 실행의 실패에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상황에 적응하고 신속하게 움직이지 못했고, 수많은 대형 거래가 예상했던 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못해서 대부분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특별히 이번 해당 분기 동안은 사이버 보안 문제로 인해서 정신이 산만해졌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은 좀 부실한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주호 같은 데 있어서는 다행인 점으로 IBM 보고서가 AI 인프라 투자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켜 줬고, 자, 지금 이제 컨설팅 프로젝트라든지 IT 업무에 투입돼서 될 그런 투자금이 AI 하드웨어 구매에 할당됐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메모리라든지 D램 이런 가격이 많이 뛰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AI 사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컨설팅, IT 서비스 분야에 더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좀 소프트웨어 자체들이 주식들이 오늘 상당히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제이미 다이먼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황을 누리는 시장과 훌륭한 소비자가 JP모건의 폭발적인 수익을 이끌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금융 대기업의 주가가 사업 부분별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장의 수익이 급증하면서 사상 최고치로 올라서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JP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순이익이 211억 6천만 달러여서 전년 동기 대비 41.2%가 증가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예상을 다 뛰어넘었죠. 자, 거기다가 모든 사업 부분에서 사상 최고의 매출 실적을 달성하면서 매출이 27.7%가 증가한 57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연간의 순이자 수익의 전망치를 1,055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지만은 조정된 비용 전망치도 1,075억 달러로서 높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빗들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JP모건 자체가 큰 폭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이유는 투자은행의 수수료, 그 다음에 활동의 가속화, 각 사업 부분에서 기록적인 실적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제이미 다이먼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놀라운 회복력을 지금 이제 지적하고 있고, 미국 경제에 대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자본 투자, 재정 부양책이 기업의 투자, 고용의 증가로 이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퍼런스 콜에서 현재 시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고, 그 영향은 매우 광범위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소비자 심리도 양호하고 있고, 지난 분기에는 세금 환급, 그 다음에 견조한 노동시장이 높은 유가와 인플레이션을 상쇄하면서 약간 개선되었다. 자, 그렇게 덧붙이고 있죠. 자, 그래서 소비자 심리가 건전하다는 신호로서는 은행은 회수 불가능한 대출금의 비율인 순대손 참가율 이런 것들을 2010년도 전망치를 기존에 3.4에서 3.2로 하향 조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골드만 삭스도 똑같이 그렇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 자체를 갖다 많이 낮췄다는 말은 아무래도 부실이 별로 안 일어날 거다. 그 이유는 소비자 심리가 좋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별도로 다이먼이 일단 지정학적인 긴장과 전쟁, 고질적인 인플레이션, 대규모 글로벌 재정 적자, 높은 자산 가격 등의 표면적인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 여러 위험 요소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은 할 수 없지만은 여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 그렇게 막 믿고 있고, 자, 인공지능 구축이 거품 수준에 도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 세대적인 놀라운 현상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적절한 회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관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모든 위험에도 불구하고 시장 환경은 매우 우호적이고 활동이 또 다른 활동을 낳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순이익을 보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2% 증가한 21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주당 순이익은 5.24달러에서 7.7달러로 상승했다. 그래서 팩세스 예측했던 5.59달러를 갖다 큰 폭으로 빗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 상회폭이 2021년도 이후에 1분기에서 1분기 이후에 가장 컸다. 엄청나게 일단은 이익이 많이 발생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이자 비용을 지불한 그런 순이자 수익 역시도 9.9% 증가한 255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지만, 요거는 아무래도 컨센서스 256억 8천만 달러 약간은 못 미치는 그런 미스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매출 자체도 27.7% 증가한 573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510억 9천만 달러 이것들 빗들 했죠.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았고, 자, 은행의 사업 부분 중에서 상업 투자 은행 부분이 매출이 27.2% 증가했고 24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자, 시장 증권 부분 매출 역시도 33.1%가 증가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이유는 특히 시장의 주식시장의 매출이 86% 급증한 60억 달러를 기록했다. 투자은행 부분의 매출 역시도 45% 증가한 39억 달러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매매를 많이 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은행의 수익성을 갖다 측정하는 표준지표인 지금 이제 ROEC 이런 것들도 29%가 개선됐다. 21%보다 훨씬 더 높다는 거겠죠. 예상치인 20.1%를 크게 웃도는 수치가 되고 있고,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도 순이자 수익의 전망치를 1,030억 달러에서 1,055억 달러로서 상향 조정했다. 조정된 비용 역시도 1,050억 달러에서 1,075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은행 주도 역시나 계속해서 상승의 여력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